안녕하세요. 강북청소년 원장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윈터스쿨을 준비하면서 입시에 관련된 파트, 저희는 이제 대입 전문 학원이다 보니까 뭐 저희 학원에 재수생들도 있고 또 재학생들도 고등부도 꽤 많이 하는 학원이에요. 이 동네에서 노원구에서 이제 가장 큰 학원 축에 낄 텐데, 그래도 그러니까 입시에 대해서 저희 뭐 혹시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 계시면 아실 텐데, 강북청 유튜브를 치시면은 입시에 관련된 동영상 되게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오늘 설명하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부모님, 지금 중3 현재 중3 아이들이잖아요. 첫째 아이이신 분, 예, 여러분 계시니까 아마 고등학교에 관련된 뭐 설명을 많이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고등학교에서 쓰는 용어라든지 아니면 입시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앞에 오늘 윈터스쿨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한 50분 정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오해하시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입시 컨설팅을, 저는 이제 학원 강사도 했고 강사 출신인데 강사하고 그다음에 입시 컨설팅도 제가 2008년부터 입시 컨설팅도 진행을 했었어요. 유료 컨설팅을. 그래서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저희가 여기 학원에 와가지고 저희 학원에 해마다 재수생이 한 600명 정도씩 오거든요. 지금도 한 600명 정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재수 매년 1월, 2월, 3월 달에 이제 재수생들이 그러니까 상담을, 입학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했었고 무슨 얘기를 고등학교에 들었었고 이런 얘기들 제가 되게 많이 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서 입시 준비를 잘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되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저희 윈터스쿨 다니면 저희가 윈터스쿨 기간 내내에도 저도 들어가고 또 담임 선생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담임 선생님들은 다 입시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들을 해 주시겠지만은 어머님, 아버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 정말로 어떤 게 입시에서 핵심이 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내용부터, 오해를 좀 바로잡는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오늘 저의 중심은 아마 오해를 바로잡자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주 화요일 날 2028 대입 변화가 나왔었죠. 이 얘기 혹시 들으셨죠? 수능 변화 제도. 그러니까 2028이 변화된다는 얘기는 현재 중3 아이들까지 현재가 유지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28 학년도라는 거는, 학년도라는 표현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현재 고3 아이들이 2024 학년도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현재 고3 아이들 2024 학년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중3이 거기에 3을 더하면 2027 학년도가 되죠. 그러니까 학년도라는 건 대학교 1학년이 되는 학년을 학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8 학년도는 현재 중2.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불안하실 게 뭐냐면은 입시 제도가 바뀌면 항상 바뀌는 첫해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내가 실험 대상인가 뭐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중3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까지만 하고 혹시 우리 애가 잘못돼서 재수라도 하게 되면, 제도가 바뀌면 우리 애는 어떡하지? 어떤 또 불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불안함이 항상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동생을 데리고 있는 분들은 이게 해당되는 얘기니까 아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의 당장은 대상이 아니지만 혹여나 우리 아이가 좀 불리해질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아이도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아시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일이 만약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맨 첫 페이지에다 일단 올려놨어요. 이거 우리 아이들하고 대상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입시 정보는요, 현재 중3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간 입시 정보는 현재 발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아셔야 될 게, 현재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입시 정보는 언제 발표되냐면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5월 달이에요.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고등학교 2학년 5월 달에 대학교육협의회라는 데서 각각의 대학들에서 내년도 모집 요강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2년 예고제라서 그때 2년 예고를 미리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걸 4월 달에 다 해가지고 5월 달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들어가는 우리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는 모집 요강이라든지 그 어느 대학에서 몇몇 문제, 일단 그걸 발표한 대학은 구체적으로 약간 일부 내용 빼고는 바꿀 수 없어요. 2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내용 아시고, 우리 아이가 들어갈 때는 지금은 우리는 앞으로, 그러니까 현재 내용은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뒤에 얘기를 드릴게 2025 학년도 이후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지금 알려진 게 2025학년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2025학년도, 2026학년도, 2027학년도까지 2025학년도의 시스템이 큰 틀에서는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건 2028학년도고요. 바뀌는 거 뭐가 바뀌는지 아시죠? 현재 우리 아이들은 이거예요. 수능에서 국어가 뭐뭐 보죠? 문학, 독서. 이게 공통이에요. 문학과 독서 공통이고 그 다음에 언어와 문법 그리고 합법과 작문 이렇게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 이렇게 두 가지를 보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독서, 문학,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볼 때는 수능에서 뭐 보죠? 수원, 수투 그리고 이게 공통이에요. 수원 공통이고 선택이 확률과 통계, 미분과 적분, 기하. 자, 말씀 많이 들으시죠? 뭐 선택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고? 국어는 뭐 선택하는 게 유리하대요? 언매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왜 유리할까요? 네?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높으니까요. 표준 점수 잘 나오니까. 표준 점수 왜 잘 나올까요? 어려워서. 그럴까요? 어려운데 표준 점수 왜 잘 나오죠? 표준 점수가 잘 나온다만 어머니들은 아시잖아요. 수학은 미적분이 표준 점수 잘 나온다고 유리하다 그러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어느 학교명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는 학교 입시 설명회도 많이 다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학교에 뭐 입시 설명 이 근처 학교들을 웬만한 서라벌, 대진여고, 영신여고, 용화여고 다 저희가 청원여고 뭐 이런 데 저희가 다 입시 설명을 다녀요. 그래서 저희 본부 입시센터장들이랑 저랑 같이 가서 입시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입시에 대해서 마치 해박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인문계 학생들도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수학을 잘하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뒤에 가서 우리 그 입시센터장하고 둘이서 제가 저렇게 말씀하셔도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그게 왜 유리한지를 아셔야죠. 그냥 유리하다가 아니라 이제 중3에서 올라가시니까 일단 수학을 얘기할게요. 미적분과 기하와 확률과 통계 세 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과는 미적분과 기하, 문과는 확률과 통계 있는데 이제 거의 내년도에 입시에서는요. 선택 과목이 없어져요. 내년도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과에서도 그냥 확률과 통계 시험 봐도 거의 대부분 뽑고 있어요. 지금. 미적분과 기하에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늘고 있고. 그 다음에 문과는 뭐 당연히 다 되는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오히려 좀 혜택을 주는. 그렇게 좀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왜 유리한가는 아셔야죠. 미적분을 선택하면 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올까요? 네? 미적분을 선택하면 표준 점수가 왜 높게 나올 거냐면은 미적분 문제와 그러니까 수학으로 하면 수학이 30문제인데 22문제가 공통이에요. 수원 수투가. 그 8문제가 선택이에요. 근데 22문제는 똑같이 점수가 나오겠죠. 22문제는 똑같이 되는데 8문제는 점수가 어떻게 나와요? 다르게 나올 거예요. 난이도가 다르니까. 시험 문제가 다르니까. 시험 문제가 다르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다르니까 다르게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르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들 하셨어요. 미적분이 더 어렵게 나오겠어요? 확률과 통계가 더 어렵게 나오겠어요? 일반적으로 미적분이 조금 더 어려워요. 동일한 양의 공부를 하면 미적분 점수가 원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미적분이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그럼 미적분의 점수가 원점수를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불리해질 거 아니에요. 맞죠? 미적분을 선택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불리해지지 않게 해서 표준 점수라는 걸 만들어요. 표준 점수 뭐 시그마분의 x 빼기 m 뭐 이렇게 표준화해서 뭐 곱하기 뭐 하고 이런 건데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하여튼 만드는데 만들어 놓고 봤더니 그런데 얘네들이 미적분이 이과 애들이 주로 선택하잖아요. 그럼 수학을 더 잘하는 애들일까요? 못할까요? 수학을 더 잘하는 애들이 많이 선택하겠죠. 맞죠? 그럼 수학을 더 잘하는 이 아이들이 많이 선택했을 텐데 교육과정 평가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통점수 있잖아요. 공통점수는 똑같은 표준점수 나왔을 때 이 공통점수에 미적분을 선택한 애의 공통점수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22개의 점수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애의 공통점수를 따로 다시 비교해요. 그래서 이쪽 더하기 얘를 플러스할 때
플러스 할 때 미적분을 선택하는 애의 공통점수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애의 공통점수가 높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이과 애들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걔네들에 대해서 이 점수의 편차 그 비교한 다음에 이 점수의 편차만 가중치를 여기다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표준화한 다음에 여기다 이만큼의 가중치가 더 들어가요. 얘는 잘하는 애들이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표준화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시그마분의 x 빼기 m 하는데 평균이 낮으면 낮을수록 점수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가 평균이 낮겠어요? 미적분이 평균이 낮겠어요? 확률과 통계가 평균이 낮아요. 왜요? 문제가 더 쉽게 나오는데. 안 푸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옛날 수학 A형, B형 또는 가형, 나형이 있었어요. 가형이 이과고 나형이 문과예요. 가형은 평균이 50점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나형은 평균이 35점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왜? 평균은 잘하는 애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안 푸는 애들이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과는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문제를 다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이 50점 이상이 나오는데 문과는 평균은 어때요? 수포자들이 있잖아. 수포자들이 요즘 10%, 20%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름만 쓰고서 3교시를 위해서 체력을 보충하기 자는 애들.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걔네들 시험 문제가 난이도 쉽고 어렵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걔네들이 있으니까 평균 35점 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가 평균이 더 낮게 나와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원점수와 평균의 격차가 분자 이게 더 크니까 평균이 더 높게 나와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다시 미적분하고 공분의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에서 미적분 아이들이 더 잘 봤을 테니까 얘네들의 평균을 여기다가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제가 너무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갖고 15분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부모님들이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가지고 얘기가 좀 길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수원수는 똑같이 공부해요. 미적분의 학습량과 확률과 통계 학습량을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적분의 우리가 한 문제 정도 4점 정도 원점수에 4점 정도 차이가 나요. 원점수 4점 정도가. 같은 표준점수 나올 때. 그래서 미적분이 더 유리하다 그래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에 학습량이 있어요. 학습량. 전 수학과 강사 출신에서 학습량이 미적분의 학습량이 확률과 통계 학습량에 그것만 수원수는 똑같으니까 놔두고 미적분의 학습량이 확률과 통계 학습량에 보통 2.5배를 해야 돼요. 동일한 원점수를 받으려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동일한 원점수를 받으려면은 여기는 2.5배 정도를 해야 되니까 그걸 뭐 해주는 거예요? 보상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 미적분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 잘 모르겠죠. 우리 애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면 미적분 하면 유리하죠. 근데 대학은요 수학 점수만 가지도 않고 국어 점수로만 가지도 않고 영어 점수만 가지도 않아요. 총점으로 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대학은 총점으로 가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에다 공부를 그만큼 더 했다는 얘기는 다른 과목의 공부를 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해서 우리 아이가 점수가 더 잘 나왔어. 근데 다른 과목의 점수를 깎아버리면 어차피 대학을 못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미적분이 유리해? 그냥 언어와 매체가 유리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언어와 매체가 보통 확률과 통계보다 국어선생 표현 들으면 한 1.3배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합법과 전문보다. 그러니까 그만큼을 보상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쭉 봅니다. 그래서 탐구는 지금 17과목인데 17과목에 2과목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하고 국어는 영어하고 한국사는 뭐죠? 절대평가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제일 안 하는 과목이 뭐죠? 영어요. 이 지역 애들 진짜 안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엄마들이 영어학원도 잘 보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우선순위에서 영어 밀려요. 절대평가니까.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영어는 수능만 절대평가예요. 내신은 뭐죠? 상대평가예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영어가 있잖아요. 그냥 단점은 영어가 4등급 이하로 들어가잖아요. 4등급 미만. 적어도 1, 2등급 맞아야지 우리가 원하시는 상위권 대학
3등급 맞아야지. 그래도 인서울에 이름 들어보신 대학. 4등급 이하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능, 정시를 얘기할 때는 이게 감점이 1, 2등급 별로 감점이 없어요. 감점이 별로 없는데 감점이 처음에는 여기에서 여기, 그 다음에 3등급 되면 한 여기, 4등급 되면 이렇게. 그래서 4등급 이하가 되면은 감점을 국수탐을 잘 보더라도 감점을 감당해야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끝까지 손 놓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 꼭 드려요. 하여튼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개편안은 선택 과목을 없앴다는 게 핵심이에요. 선택 과목을 없애고 화법과 언어, 그다음에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세 개로 그냥 문과니까 똑같이 보게 하겠다. 수학도 대수, 미적분어, 확률과 통계 이렇게 보게 하겠다. 근데 여기서 미적분어는요, 지금 수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적분이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량이 어때요? 엄청 줄어들겠죠, 사실은. 엄청 줄어들고 저 수학 강사 입장에서 뭘 애들이 공부할 게 뭐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될 거예요. 대학이 아마 그럼 우리 애들 어떻게 보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다 상대평가고 물론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얘기죠. 자, 지금 탐구 애들은 중3 아이들까지는 17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데 중2 애들은 지금 2028학년 통합사회 통합과가 시험을 본대요. 그럼 통합사회 통합과가 시험을 본다는 말의 의미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통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통합과를 되게 등한히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1, 2학년 때도 통합사회 통합과 공부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 지금 중3 되는 아이들은 좀 신경 쓰셔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과 과목 미적분 지금 미적분을 지금 바뀐 2028년에 미적분 2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적분 2와 기하를 심화수학이라서 절대평가 과목을 해가지고 제2국어랑 같이 해서 10개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 내용 자체는 시안이에요. 시안이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확정 안 됐다. 11월 달에 공청회고 12월 달에 최종 안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하여튼 교육부는 이렇게 나왔다. 하고 내신이 9등급제에서 몇 등급제로? 5등급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지금 진로 과목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있죠? 성취도만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냥 5등급제로 상대평가 내 절대평가를 병기하겠다. 성취도와 같이 병기하겠다. 성취도와 등급을 병기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기본적으로 동생들이 해야 되는 얘기들이고요. 동생들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우리 애들을 얘기를 하죠. 자, 착각하시는 거, 제일 오해하신 거 제가 첫 번째 얘기하는 거. 대학은 뭘로 많이 뽑을까요? 수시, 정시 말씀 많이 듣죠? 수시에서 원서 몇 개 쓴다고요? 6개. 정시에서 원서 몇 개 쓴다고요? 3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9개 원서 쓸 건데 수시는 무슨 전형 있죠?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또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보통 이렇게 4가지 정도 얘기해요. 정시가 이제 수능 전형 우리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게 수시로 많이 뽑아요, 정시로 많이 뽑아요. 수시로 많이 뽑는데 수시로 몇 퍼센트 뽑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파란색 표현한 게 전국 4년제 대학, 전국 196개 대학이 있습니다. 전국 4년제 196개 대학이 우리가 여기까지가 수시예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으로 하여튼 수시로 81%를 뽑습니다. 정시로 19%만 뽑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수능으로 40% 뽑아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런 얘기는 어느 대학들? 자, 이건 다음 페이지에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전국 대학과 그다음에 수도권 대학은 제일 많이 뽑는 게 뭐예요? 수시. 그다음에 학종.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비수도권 대학은 제일 많이 뽑는 게 교과. 맞죠? 그리고 적게 뽑는 게 뭐죠? 수능. 어차피 실기는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 거냐에 따라서 주력하는 전형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자, 비수도권 대학은 정시로 몇 %밖에 안 뽑아요? 10%, 수시로 90% 뽑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정시까지 가면 인원을 못 채울 수 있으니까. 미리 땡겨놔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걸 조금 더 한 번 더 봐서 자,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생각한 중3 부모님들이시나요? 중3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대학은 몇 개나 있을까요? 10 몇 개? 어떤 부모님은 나는 대학은 3개밖에 모르는데 뭐 하면서 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중3이니까
어. 이제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한 대학교 한 15개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3 1학기 정도 되면은 대학교 한 30개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쓸 때 되면 야, 이런 대학도 있었어 뭐, 전국에 참 대학이 많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부모님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상위 15개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학교 이름 나열하지 않을게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아시죠? 뭐 서영고 이렇게 쭉 하는 거. 자, 해서 15개 한번 세보세요. 그 대학들이 쭉 이렇게 하면은, 전국 대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대학 모집은 아까 교과가 제일 많고요. 수능이 19%예요. 근데 우리는 그 대학들에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윈터스쿨 설명까지 오실 분들은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상위 15개 대학만 얘기를 할게요. 상위 15개 대학만 얘기하면 몇 퍼센트? 수능이 40%. 정시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능 40, 정시 40%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상위 15개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린 거기 보내고 싶으니까. 물론 여기 상위 15개는 관심 없어. 난 하늘만 볼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하여튼 그러고요. 의치대만 볼 거야. 자, 그러니까 수능이 제일 많이 뽑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종합. 그 다음에 교과. 그 다음 논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은 이상한 게 있잖아요. 교과와 학종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이런 입시에 대해서 파편적으로만 아셔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심지어는 선생님들 그 연수 가시잖아요. 연수 가면 입시 전체를 교육하시는 게 아니라 학종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주세요. 학생부를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것을 연수받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들을 제가 부모님들한테 많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머릿속에서 대학은 수시로 가는 거야. 나는 그래서 학종과 교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하는 대학을 가려면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수능.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여기 중3 부모님들이니까 아직까지는, 또는 앞으로도 의대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의대 반영도 마찬가지예요. 의대는 지방 의대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37%.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이 종합. 교과 종합.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학을 간 데 있어서 대학을 가는데 제일 유리한 거는 요쪽, 이거죠. 의대를 가려면 일단 뭐가 잘 나와야 돼? 내신. 그리고 수능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수능과 내신, 의대 가려면. 거기에 학생부 종합도 좋으면 좋겠네요. 의대 가겠다는 애들은 다 잘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상위 15개 대학 정도를 생각하시면은 일단은 수능. 그 다음에 뭐죠? 학종.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원서는 9개를 쓰고요.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수시를 쓴 데서 수시를 모든 아이가 모든 영역을 다 쓰지 않아요. 누구는 교과만 쓰고, 누구는 학종만 쓰고, 또는 교과 학종을 더하고, 특기자는 좀 별나란 아이들이니까 누구는 논술만 쓰고. 논술은 어떤 애들 있어요? 논술은 어떤 애들이 쓴다고요? 가진 게 없는 애들. 교과도 못 쓰고 학종도 못 쓰는 애들. 그렇다고 원서 6개 버릴 거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가져야 되니까 논술. 내년에 논술이 더 늘어나요. 고대가 늘어나고 뭐 이래가지고. 올해 고대가 빠졌었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참고로 우리 중3 부모님들은 의대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자, 위에 보면 5개 대학. 저걸 우리가 보통 메이저 의대라고 얘기하죠.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메이저 의대가 저렇게 5개예요. 고대가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의대는 뭐 순이죠? 병원의 순서. 병원 순서. 서울대병원은 다시 있고, 연대병원 뭐겠어요? 세브란스. 가톨릭대는 성모병원. 전국에 병원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삼성의료원. 그 다음에 울산대는요? 아산병원. 그래서 그게 이제 메이저 5개 병원이죠. 그래서 저걸 메이저 의대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 다음 밑에는 나눠놓은 거 잘 보세요. 여기는 뭐예요? 수도권 사립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근데 물론 인제대나 한림대나 뭐 이런 데는
인하대나 아니 그러니까 인제대나 한림대나 순천대는 수도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우를 받죠. 병원들이. 인제대 하면 여기 근처에 있죠. 무슨 병원? 백병원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도권 사립대학들. 그 다음에 여기는 지방 국립대학 의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죠? 지방 사립대학 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색칠된 두 개가 제일 많이 뽑는 전형들을 제가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쭉 보시니까 어때요? 메이저 의대라든지 수도권 의대는 주로 뭐야? 둘 중에 종합 수능, 그러니까 2025년도에 종합과 수능이 제일 많은 형태를 뽑고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네 가지 단형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쪽은 지역 균형 전형이 있어요. 지방 대학들은 이건 주로 지역 균형 전형 이렇게 해서 지역 균형 전형 수시로 뽑고 그 다음에 수능으로 정시로 뽑고 해야 돼요. 근데 어찌 됐거나 그 중에 제일 많이 뽑는 전형 두 개를 뽑으세요. 그러면 수능 전형이 항상 껴요. 의대는 의대뿐이 아니라 모든 상위권 대학은 그렇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고, 그러니까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쉬워요?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쉬워요? 지금까지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쉽다고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자꾸 바꾸고 있죠.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쉬워요?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쉬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는 수시가 더 쉬울 것 같기도 한데 정시가 더 쉬워. 아이고. 경쟁률이 높은 게 쉬워요? 경쟁률이 낮은 게 쉬워요? 경쟁률이 낮은 게 쉬워요? 경쟁률이 높은 게 쉬워요? 경쟁률이 낮은 게 쉽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딴 데서 없는 자료들이에요. 제가 일일이 다 숫자 세서 올해 입시 끝난다 2월 달에 제가 다 센 거예요. 자, 보실게요. 3년치의 정시 경쟁률이에요. 위에 거는. 대학별. 우리가 좀 이름 들어본 대학들 있잖아요. 정시 경쟁률 제가 한번 3년치 뽑아본 거예요. 봤더니 서울대 경쟁률이 어때요? 정시 경쟁률이 4대 1 정도에서 있죠. 그러지 않아요? 연세대 어때요? 정시 경쟁률이 4대 1 정도 있죠. 아닌가요? 보시죠. 고대 어때요? 4대 1 정도 있죠. 4대 1 안 넘잖아요, 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높아봤자 5대 1이 안 넘어요. 중앙대는 안 그런데요. 중앙대는 경쟁률이 높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 초다이 대학 보내보신 분 없으세요? 자, 대학 있잖아요. 원서 쓸 때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가나 다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수시는 상관이 없어요. 수시는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가군에 연대와 고대가 둘 다 가군에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군에서 하나씩만 쓰는 거예요. 우리 세 장을 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가군에 연대와 고대가 둘 다 있으니까 연대를 쓰든 고대를 쓰든 하나밖에 못 써요. 수시는 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6개를 다 쓸 수 있으니까 연대도 쓰고 고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시죠? 각각의 군에 하나씩 쓰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요런 대학들 있잖아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가군과 나군에 있어요. 가군과 나군에. 그런데 중앙대는 어디 있냐면 가나 다군에 분할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어떤 과는 가군에서 뽑고 어떤 과는 나군에서 뽑고 어떤 과는 다군에서 뽑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 중에 제일 높은 데가 뭐겠어요? 중앙대예요. 그러니까 가나군에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를 쓴 애가 다군 또 어디다 써야 돼요? 걔네들이 다 몰라보여. 그러니까 다군의 경쟁률이 치솟죠. 그래서 다군의 경쟁률이 기본 뭐 100대 1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평균 내니까 다군의 대학이 이런 거죠. 봤더니 또 좀 높은 대학이 있죠. 어디 있죠? 건국대. 건국대도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서 분할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다군 대학들이 경쟁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다군에 가나군에는 경희대라든지 뭐 외대라든지 뭐 하여튼 대학들이 있어요. 시립대라든지. 다군에 중앙대 다음 대학이 어디면 건대예요. 우리가 흔히 건대 기분 나빠겠네요. 중앙대 다음이라 그러면 하여튼 기분 나빠도 또 할 수 없죠. 뭐 하여튼 우리 일반적인 인식 상황에서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쪽에 상위권 대학을 썼던 애들이 쓸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이해되세요? 여기 홍익대가 없는데 홍익대도 좀 높아요. 왜? 홍익대도 다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시 경쟁률은 그럼 몇 대 몇? 5대 1이 안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수시 경쟁률 볼게요. 수도권 7개 고등학교 수시 경쟁률 제가 3년치를 뽑아봤어요. 평균은 몇 대 1 정도 돼요? 한 15대 1 되면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수시로 대학 가기 쉬워요? 정시로 대학 가기 쉬워요? 경쟁률 나중에 유리하다면서요. 자, 전형별로 쪼개봤어요. 전형별로 쪼개봤더니 논술이 38대 1, 보통 40대 1. 연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는 300대 1도 나오죠. 연대는 논술 최저라는 게 있죠. 수능 최저. 최저가 없으니까 우리 전국민 글짓기 대회라고 얘기하잖아요. 난 연대 한번 시험 봐봤어. 뭐 이런 애들 다 하니까. 그 다음에 교과 한 10대 1, 11대 1 나오죠. 학종 13대 1 정도 나오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정시는 비슷한 애들끼리 가니까 경쟁률이 낮은 거지. 수시는 비슷한 아이들이 원서 안 써요? 수시도 거의 붙을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원서를 쓰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착각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통계를 안 보시니까. 어떻게든 수시로 보내야지. 수시로 보낼 수 있으면 보내면 좋아요. 근데 수시가 정시보다 유리하다라는 생각은 아니라고요. 수시와 정시를 끝까지 다 보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해요. 아이들 정시로 보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시와 정시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서는 수시에서 끝나지 않아요. 정시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려놓고서 우리 중3 부모님들이니까 대학 가려면 정시로 가려면은 정시로 그 대학이 어느 정도 성적 되면 가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략 몇 개 대학만 뽑아봤어요. 대학 몇 개 대학만 몇 개 학과만 올해 2023학년도 정시에서 결과 나서요. 우리가 누적 백분이라는 걸 얘기해요. 누적 백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줄어나가죠. 상위 누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대학 가려면 상위 누적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돼,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돼,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돼. 뭐 이런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시험 본회가 40만 명이면은 상위 누적이 1% 안에 든다는 얘기는 4,000등 안에 든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면은 저는 이제 인문계열은 이렇게 하고 자연계열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윈터스쿨 제목이 상위 1%를 위한 성공학습 훈련이에요. 제가 상위 1%를 잡은 게 그게 서영고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영고를 하기 때문에 상위 1% 안에 들어야 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자연계는 좀 더 낮아요. 왜요? 자연계는 서영고 위에 대학이 있죠. 뭐가 있죠? 의치학.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느 대학 가야 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어떤 아이가 와서 목표가 어디야? 건대 하고 싶대요. 반에서 한 10등 정도 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반에 10등 정도 하면 건대? 너네 반 몇 명이니? 그랬더니 25명 정도 되는데 23명 정도.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건대가 몇 퍼센트 정도 한번 갈 수 있는지 아니? 했더니 뭐 한 반에 10등 정도 하면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건대는 상위 10% 7, 8, 9% 9% 안에는 들어야 돼. 그 얘기는 너가 한 반이 23명이면 반에서 2등 안에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네. 라는 얘기를 제가 한 학생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걸 알고 공부 안 하고 모르고 공부하는 차이가 있을 테니까. 부모님도 막연한 것보다는 이런 걸 아시는 게 나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윈터스쿨을 보내면은 아마 동네 학원에서는 보수방에서 그런 얘기 절대 못 들을 거예요. 왜? 저도 대치동에서 15년 이상 강의했는데, 대치동에서 15년 강의할 때 저는 수학 강사니까 수학만 가르쳤어요. 수학 점수 몇 점 올리고. 그때 입시를 하나도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제 수학원 와서 아이들하고 매년 원서 쓰다 보니까 너의 목표는 어디고 얼마나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목표가 있이 공부하는 친구가 목표 없이 공부하는 친구가 많이 다를 테니까. 이해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보이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저게 아까 대기업 제가 얘기했죠. 대기업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디가라고 대학 어디가 이런 그러니까 대학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페이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페이지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어디가 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학마다 자기 대학의 합격 점수를 공개해요. 그게 70% 컷 정도를 보통 공개해요. 70%인데 근데 이 70% 컷이 좀 믿을 게 약간 좀 어떤 대학은 초합격자 70% 컷을 공개하는 대학도 있고요.
어떤 대학은 최종 합격자의 70%를 공개하는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은 최종 등록자의 70%를 공개하는 대학도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홍익대 다군에 했잖아요. 홍익대 다군의 최초 합격자의 70% 컷 있잖아요. 만약 최초 합격 70% 공개하면 걔네들은 최초 합격자는 홍익대를 다니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하나군에 다 갔으니까. 그래서 홍익대는 보통 한 3바퀴 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는 등록자는 이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건 대학마다 다르는데 하여튼 70% 공개했으니까 보시면은 경희대 의예과가 자기 대학의 70% 컷이 대학별 우리는 이제 대학별 환산 점수라고 했어요. 수능 점수가 아니라 대학별 환산 점수로 그러니까 수학에 국어에 영어에 가중치를 줘서 그걸 다시 점수를 뭐 800점 만점, 1000점 만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환산 점수 했더니 588.5라고 나왔어요. 자기 대학에 그 588.5를 받았던 아이의 저희하고 다녔던 아이의 가장 비슷한 성적을 저희가 찾아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랬더니 588.29 한산 점수 나온 애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 점수 나오면 돼요. 부모님들이 이런 숫자가 더 빠르시잖아요. 아까 상위들이 몇 %, 이건 안 오잖아요. 그냥 올 1등급 뭐 이런 게 더 편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경희대 치위에 마찬가지로 올 1이네. 그 다음에 연대 약학 가려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의치대 가려면 지방대 의치대를 가더라도 뭐 해야 된다? 올 1등급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꼭 의대만 목표는 아니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은 서영고니까 자 서영고 안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연대 자연계 시스템 반도체과의 70% 컷이 714.06이야. 그 점수가 나온 성적표를 봤더니 이 정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표준 점수로 갖고서 이렇게 대학교 한산 점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표한 점수들이 이게 어디가 보면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여기는 최종 등재 70% 컷이라고. 그래서 뭐에서 기계공학과 저기 기계공학과 있죠. 기계공학과 점수가 706.36, 706.36짜리를 끄집어내서 비슷한 점수를 찾으니까 이런 성적표가 나오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연대 공대 가려면 1등급, 올 1등급에 3등급 하나 정도? 근데 수학이면 안 돼요, 자연계는. 자, 연대 인문. 이해되시죠? 이 정도 하면 가더라. 이런 거요, 안 보여주셔도 돼요. 안 찍어하셔도 돼요. 우리 학원 보내세요. 그럼 제가 밤마다 돌아오면서 이거 다 보여줄 거예요, 애들. 오늘 설명해 드리고 집에 와서 얘기해봐요.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잔소리 한다고 그러지. 엄마가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잔소리 한다고.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문가의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설명회 듣고 와서 집에 와서 애들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얘기하자 역효과만 나와. 엄마의 잔소리일 뿐이야. 그냥 얘기 듣고 여기 믿을만하다 그러면 보내세요. 그럼 저희가 얘기해 줄게요. 그럼 전문가의 조언이 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이렇게 될 테니까. 성균관대, 자연, 인문 뭐 하여튼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년도 70% 컷으로 얘기하면은. 자, 여기까지 제가 정시 얘기했어요. 정시에서 어느 정도 하면 어디가 있구나라는 좀 그림이 이제 쓰셨나요? 안 쓰셨어요? 그림이 좀 서야죠. 그래야지 애한테도 뭐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교과는 내신이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얘기는 따로 안 할게요. 학생부 종합이라고 얘기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4가지 전형을 얘기했어요. 4가지 전형이 뭐냐면은 학업 능력,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게 3가지로 줄었어요. 그래서 학업 능력, 학업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발음이 힘들어요. 진로 역량, 발음이 좀 힘든데 진로 역량, 하여튼 이렇게 3가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앞으로 판단할 거예요. 자, 이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 이렇게 학업 능력하면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학업 의지, 발전하는 자기조성 경험에 대해서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학업 능력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저 4개를 헤쳐 모여서 3개의 전형 기준으로 발표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업 능력의 활동과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거 2개 합해서 뭐 학업 능력의 탐구력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걸 뭐 애들한테 얘기해 준다고 애가 이해할 것도 아니고요.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 우리가 기억할 거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은 1억에서 학생부에는 뭐가 써져 있어야 될까? 학생부 학교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얘기만 우리는 알면 되는 거잖아요. 학교 활동. 예전에는 결과가 되게 중요했어요. 책을 뭘 읽었니? 봉사를 몇 시간을 했니? 너 상을 뭘 탔니? 이걸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수상기록 안 쓰죠. 봉사활동 시간 안 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독서 안 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결과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시대가 바뀌었어요. 과정. 그래서 과정. 제일 중요한 거. 어떤 활동을 했다. 내가 왜 했는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 왜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호기심 생겨서 뭘 해서. 그래서 왜? 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했다. 그 다음에 태도. 이 학생이 어떤 태도인가. 적극적인가 성실한가 끈기가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동체 역량 같은 데 들어간 거. 영향.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활동하고 이런 것 해서 그 어떤 행위가 일어났으면 그 행위를 갖고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다른 활동과 연계됐는지 더 발전할 수 있는 뭘로 바뀌었는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학생부에는 이런 게 써 있어야 돼요. 그냥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호기심을 갖고 중요한 게 탐구, 토론, 발표, 독서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탐구, 토론, 발표, 독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자, 이런 얘기들이 우리 학생부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좀 더 다시 얘기하면 교과 내용을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고요. 교과서에 배운 내용을 연계 확장 심화하고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학생부 종합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학업 역량이에요. 왜?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활동을 우선으로 한다는데 학교 활동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활동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을 제일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업력이 제일, 그래서 모든 게 교과랑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독서를 통해 역량이 강하고 학생부 전형 뭐 어디가를 통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고요. 자,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게 기록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누가 써요? 자율활동. 담임선생님 써주세요. 동아리 활동 누가 써요? 동아리 담당 담임선생님 쓰세요. 진로활동 누가 써요? 담임선생님 써주세요. 세특 누가 써요? 각 교과 선생님이 써주세요. 행동특성 종합의견 누가 써요? 담임선생님 써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 학생들도 와 있지만은 학교 가잖아요. 고등학교 가잖아요. 담임 선생님하고 친하세요. 선생님하고 친하세요. 써주시는 분하고 친하세요. 제가 학원 원장이긴 하지만은 학원 강사 학원 원장이긴 하지만은 제가 학교 선생님들 만났잖아요. 그럼 애들이 되게 이상하대요. 내신 대비를 왜 이렇게 학원에 목매는지 모르겠대요. 내신 문제 내가 내는데 출제자 직강은 안 듣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가끔 제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내가 출제하는데 출제자 직강은 안 듣고 이 새끼들이 있어. 엉뚱한 데 가서 예측 문제라고 듣더라. 그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예측해. 그래서 학교 수업 열심히 잘 들어야 돼요. 특히나 그 선생님이 저한테 팁이라고 주신 게 이거예요. 시험 문제, 시험 범위 발표되고 난 2주 동안, 시험 범위가 보통 2주 전에 발표한대요. 시험 범위 발표되고 난 2주 동안에 나오는 문제는 거의 하는 수업부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대부분 얘기한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나눠서 시험 문제를 내시잖아요. 근데 내가 혹시나 가르치지 않은 파트를 다른 분 내셨는데 내가 이거 설명을 안 했어. 그럼 설명 안 하는 게 시험 문제라면 안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내가 시험 문제 낸 것도 강조하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우리 학생들 와 있는데 시험 발표하고 나서 2주 동안은 반드시 선생님 수업에 좀 더 평소에도 잘 듣고 출제자 직강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려요. 하여튼 어떠한 경우가 되든지 간에 선생님하고 친하고 내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나를 보여드리고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해돼요? 저는 지금 시간 제약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제가 11월 달에 이 주제만 갖고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제가 지금 15분밖에 얘기를 못하는데 이 주제가 진짜 듣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을 것 같아서 그 얘기만 갖고서 제가 11월 때 설명을 다시 할 거니까 그때 저희 문자 발송하면은 그 문자 스팸 처리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와주세요. 그럼 그때는 한 1시간 이상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됐죠? 자, 근데 제가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학교 선생님 잘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친하고 내가 한 모든 거 탐구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 발표하고 독서한 내용도 선생님들 공유하고 꼭 기억하시고요. 자, 시간이 제가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냥 마지막 얘기는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는 특별에 대한 얘기니까 특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학원에 오면 제가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태도를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희가 드린 그게 보면은 제가 메디친 선배들이 중3 아이들한테 쓰는 조언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어머님 맨 앞에 있는 거. 그 A4지. 예. 예비 고1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겨울방학 동안에. 그러니까 저희 학원 출신의 의치대 간 애들 있잖아요. 의치대 하거나 뭐 연대 정도 간 애들한테 그러니까 얘네들 재수한 애들이에요. 재수한 애들한테 제가 너네 고1 너가 다시 고1이 중3이 된다면 중3 겨울방학 때 애들한테 뭘 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저희가 글을 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가져가서 아이들한테 어머니께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주세요. 한번 읽어보라고.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내용들만 정리한 거니까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고 그건 직접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거 일단 첫 번째 공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만 할게요. 간단하게 요약만. 공부는 어때야 돼요? 상위 찍어야 되려면 양이 있어야죠. 양이 없는 최상위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제가 서울대 의대를 간 애도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재수하고 나면서 서울대 의대를 보는데 걔조차도 자기가 머리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부는 뭘로 한다? 엉덩이, 손. 공부는 엉덩이와 손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양이 쌓여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되죠. 자, 저희 학원에 윈터스쿨 보내시잖아요. 하루에 14시간씩 공부만 할 거예요. 그리고 윈터스쿨에 하루에 14시간 공부하는데 재수생처럼 똑같이 하거든요. 애들이 뭘 배워가느냐? 절대로 재수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요. 이걸 한 달만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1년을 한다고? 그런 아주 강한 결의와 각오를 갖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14시간씩.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해를 통한 암기와 적용. 수능은 묻는 방식이 다르고 본질은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뭐 당연한 얘기고요. 공부를요. 고등학교까지 공부는 암기예요. 수학이 이해 과목이라 전 수학 교육과 출신이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한테 선생님 수학 제가 대학교 때 저희가 이제 잔디밭에 걸리 먹으면서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그랬더니 외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수학을 계속 외웁니까? 물론 저희는 제가 다 외워서 답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때 저희 과에서 제가 전공 시험 보면은 그냥 증명만 나와요. 그러면 증명 다 대학 때 나오시니까 그 시험지 큰 거 있죠. 답안지 뭐 한 B3 정도 사이즈에다가 증명 하나 하면은 한 페이지 다 채우는 거. 하여튼 그런 걸로 한 서너 문제 나오는데 뭐 저희가 증명할 줄 아나요? 다 외워서 하지. 대학교 외워. 그럼 뭐 언제 공부합니까? 그래 대학원은 가야지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대학도 외우는데 고등학생들은 당연히 외워야죠. 물론 그 앞에 이해를 통한 암기. 근데 우리 친구들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해요. 영어는 싫고 수학을 좋다는 애들이 있어요. 왜 영어는 싫은데 외우는 게 싫어요? 수학은 그냥 이해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수학 과목을 가르치지만 저는 애들한테 외우라고 얘기해요. 일단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암기와 적용. 자, 그 다음에 긍정적 마인드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마인드. 그런 얘기들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요. 학성의 핵심은 목적성 있는 공부가 결국은 점수전개.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내가 어느 대학을 가겠다. 진학 목표 또는 이번 겨울에 무엇을 끝내겠다. 학습 목표. 이런 목표가 명확한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가더라. 제가 재수강하면서 수능 만점 맞은 애들 3번 정도 제 학원에서 수능 만점 나왔었는데 그 아이들의 공통적 목표가 뚜렷했다는 뜻이에요. 서울대 의대 간 애도 목표가 뚜렷했다.
서울대대간에 만점 맞지 못했는데 하여튼 걔는 목표가 뚜렷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학습 목표, 진학 목표. 제가 부모님들한테 아까 대학들의 점수 제가 그리고 몇 퍼센트 누적 백분위 그 왜 보여드리겠어요? 막연하게 어디 가겠어가 아니라 내가 얼마 정도 하겠어. 이런 진학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의지가 있지. 학습 목표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약점만 챙기다 강점까지 놓치면 큰일이다. 이거는 지금 중3 아이들은 잘 모를 거고요. 나중에 고3 되면 많이 느낄 거예요. 공부 내가 자신 있다는 과목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 있는 과목은 평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 있는 과목을 안 하고 약한 과목을 더 하는 게 아니라 자신 있는 과목은 평소대로 하고 약한 과목은 더 하는 거예요. 핵심은 학습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수학 강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며칠 전에도 어떤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고2 올라가는 어머니인데 이번 겨울방학 때 지금까지 다녔던 학원에서 수학책을 수학 꽤 잘하네요. 그래서 겨울에 수학을 한 4개 정도의 책을 끝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학을 4개 정도. 그리고 학원을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수학책을 뭐 하여튼 블랙라벨, 고쟁이 뭐 하면서 이렇게 4개 정도를 겨울마다 그렇게 끝냈다고 말씀하셔서 겨울이고 여름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잘하죠. 지금 잘한대요. 전교 1등이래요. 수능 볼 때 힘들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아이들 선행 많이 했을지 모르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학생 때 도형 공부 안 하고 선행한 애들이에요. 도형의 합동, 도형의 닮은, 원의 성질 이런 거 안 하고 선행한 애들. 그게 왜 중학교 때 있는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육과정상에서. 그게 학생들의 수학적 분석력과 상상력을 키워주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중2, 중3 때 미적을 하고 있어. 제가 미적을 얼마나 할 수 있다고. 상상력이 없는데. 제가 대치동에서 엄청나게 선행을 많이 한 애들을 10년 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걔네들이 수능을 만점을 못 맞아요. 왜? 생각하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양치기, 문제만 풀고 있으니까. 중위권 아이들은 양치기라도 해요. 문제라도 많이 풀어야 돼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근데 최상위권 아이들은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한 문제 갖고서 해설제는 한 문제의 풀이만 보는 게 아니라 6개, 7개의 풀이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수학 문제 절대로 한 가지 방법으로 풀지 않아요. 4가지, 5가지 방법으로 풀려요. 이 한 문제가 이 방법으로 푸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어떤 게 가장 적합한지 알지. 제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한테 꼭 해설지 보라고. 틀린 것만 보지 말고 맞은 것도 보라고. 왜? 나보다 더 좋은 풀이가 있을 수 있잖아. 내가 10분 동안 풀었는데 거길 딱 봤더니 이거 30초만 풀리는 풀이가 있으면 그 30초만 풀리는 풀이를 내가 습득해야지 내 고집으로 10분만 동안 푸는 문제로 계속 갈 거예요. 최상위권 애들이 왜 학원을 다니겠어요? 저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뭐 서울대 의대 갈래 이러지 저희 학원 재수를 해요. 걔가 수업 들으면 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기출문제 이제 5번 이상씩 풀어본 애들인데. 그런데 걔네들이 1년 동안 재수하면서 수업을 계속 듣고 있어요. 이유는 왜?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 더 사고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거죠. 수업은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 문제를 못 풀어서 듣는 게 아니라.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사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게 수업을 듣는 이유예요. 상위권은. 근데 물론 중위권 학생, 하위권 학생들은 모르니까 듣는 거죠. 목표가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 진짜 우리 아이가 최상위권이다. 몇 권 끝내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책을 4권 끝낸 데서 저는 그 학원 끊으라고 했어요. 왜? 애가 안 주잖아. 책을 4권을 끝내고 전교 1등하는 애는 안 착한 애예요. 전교 1등한다고 착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애예요. 그럼 걔는 그 4권을 계속 숙제를 하고 있겠죠. 맞죠? 그럼 걔가 이 책 끝나면 풀어야 되는데 이 책의 문제를 갖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빨리 끝내고 싶지. 빨리 끝내 놀고 싶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걔한테 무슨 생각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진도를 어디까지 나고 선행을 어디까지 하고 책을 몇 권을 끝내고 이런 양측이 중위권 애들이면 그래도 돼요. 근데 최상위권이면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지나가는 말로 드리면은 예전에 제가 같이 일했던 분 중에 한석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이름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분들? 한석원 선생님. 제가 그 양반이랑 10년 이상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사람 고향이 제주도예요. 제주도 이제 저쪽 그 성산 쪽인데 섭지코지라는 데인데 그 형이 저는 동해안이에요. 저랑 이제 형 동생 하니까 저는 동해안 바닷가고 그 형은 이제 남해안 제주도 바닷가인데 우리가 대치동 애들보다 수학을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애들이 왜 수학을 못하는지 아냐?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대치동 애들은 맨날 직육면체만 보잖아. 우리는 파도 치는 거 보면서 포물선도 보고 2차 곡선도 보는데 쟤는 직육면체만 보니까 무슨 상상을 하겠니?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정말로 최상위권을 만들고 싶으면 아이의 상상력을,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셔야 돼요. 저희하고 오시면 제가 키워드릴게요. 저희 선생님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공부 습관. 이건 제가 애들한테 할 얘기예요. 애들한테 할 얘기. 저희 5층과 6층에 독서실이 있어요. 독서실에 상위권 반 애들이 따로 있는 독서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중위권 애들이 있는 독서실인데 가면은 애들이 앉아있는 자세가 달라요.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의자와 엉덩이의 간격이, 의자 등받이와 엉덩이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항상 뻗어져 있어요. 일자로. 그리고 연습장이 안 펴져 있어요. 그리고 인강 보겠다면서 안 들고서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어요. 그럼 제가 가서 뒤통수 안에 딱 때려요. 드라마 보냐. 때리지는 못해요, 요즘은. 어목한 시대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어목한 시대예요. 학교만 교권이 추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학원은 더해요. 때리진 않는데 하여튼 가서 뭐라 그래요. 자세를 바로 하거라. 그래야죠.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도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학교에서 그 매를 때릴 때는 학원도 때릴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저희도 부모님들이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김영란법이 딱 되니까 저희한테도 선물이 딱 끊기더라고요. 저희는 그 대상이 아닌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에서의 자세 딱 엉덩이 붙이고 그 다음에 바르게 앉아서 옆에 연습장 펼쳐놓고 그리고 허리 펴고 앉아서 공부한 자세. 그래 안 졸거든요. 그 다음에 밤에 꼭 자야 돼요, 애들. 낮에 안 자고 밤에 자는, 이건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 못 하는데, 정말로 재수하러 온 애들이 많은 아이들이 새벽 2시까지 독서실에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학교 가서 조는 애들. 수능은 언제 봐요? 예. 수능은 8시 20분부터 4시 35분까지 봐요. 그 시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 집중력이 최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학원 마쳐 집에 와서 공부 더 하라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애들 대학 재수시키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항상 드리는 얘기인데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휴식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집에 와서 학원 마쳐 집에 왔는데 또 공부하면 안 돼요. 긴장과 이완을 해야 되는데 긴장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은 이완하는 공간이지. 계속 긴장하라 그러면은 고무줄이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편하게 쉬게 하셔야 돼요. 절대 공부하라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집에서는 자게 하세요. 저희 학원에 혹시 윈터를 보내잖아요. 하루에 14시간 10분을 학원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얘가 학원 가서 공부했을까? 학원 가서도 공부 안 하고 집에 와서 또 노는 거 아니야? 집에 와서 휴대폰 보는 거 봐주셔야 돼요. 하루에 14시간을 휴대폰을 뺏기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1시간 휴대폰 해야지. 우리 부모님한테 휴대폰을 하루에 14시간 뺏어보세요. 다 미쳐버리실 테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한 걸 애들한테 강요하면 돼. 애가 와서 TV 보는 거 보게 하셔야 돼요. 그런 휴식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최사위권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했다. 난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다. 자식을 믿는 거죠. 물론 그놈은
그런 내가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해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안 했겠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하여튼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학습적인 얘기니까 그냥 갈게요. 근데 그냥 거기 있는 얘기들 제가 그냥 추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까 본 내용들 추린 거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 어법 저것만이라도, 그리고 학원 보내시려면 꼭 국어학원 보내시고, 저는 수학 강사 출신인데 수학학원 보내라는 얘기 안 해요. 국어학원은 꼭 보내시고 학원 보내실 거면. 왜요? 수학과 영어와 탐구는 우리가 틀렸다고 표현해요. 국어는 다르다 그래요.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시일 그 주제를 얘기하러 했잖아요. 그 주제를 A라는 사람은 뭐 주제가 슬픔이야. 근데 B라는 사람은 주제가 애잔함이야.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슬픔이더라도 나는 애잔하게 느낄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그게 소수 의견일 뿐이지. 근데 우리가 왜 다수 의견을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사회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다른 사람을 같이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국어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학문이에요. 근데 내 아이가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는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수학은 혼자 공부해야 되는데 국어를 다수 의견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 아이를 혼자서 공부해라고 얘기하면 계속 자기 외톨이 생각으로 가겠죠. 외골수 생각으로. 그러니까 공감하는 능력을 키웠는데 그게 수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얘기들은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은 간략하게 제가 50분만 우리 부모님이 하라고 얘기했는데 10분을 더 해가지고 뒤에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간략하게 얘기했고, 계속적으로 수능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앞으로의 학습법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설명회를 매달 몇 개씩 해요. 그래서 그 설명회들 우리 예비고일 대상으로 11월 때 제가 기획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문자 다시 발송해 드릴 테니까 필요한 내용들을 와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혹여나 학생이 대학을 그러니까 어디 학원을 안 가는 시간이면 데리고 오세요. 꼭.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 저희 연사들이 얘기한 걸 듣고 가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전부 다 엄마의 잔소리예요. 본인이 와서 직접 들으면 전문가의 조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 와서 싸우지 마시라고. 엄마가 듣고 와서 싸우는 집이 잘 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맡기시면 저희가 알아서 얘기할 테니까. 이해되시죠?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1부 순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2부 저희 준비한 윈터스쿨 내용 잘 들어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